지금 중동 국가들이 정말 다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잖아요. 믿을 만한 나라가 그러면 어디냐? 그럼 일본하고 한국인 거죠. 중동 국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비축을 해줄 수 있는, 그것을 맡아줄 수 있는 최적의 후보 국가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러시아의 가스를 들여다가 쓸 수 있으면 뭐 굉장히 좋은 거죠. 많은 경우에 북극해 항로가 열리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기회가 된다. 러시아는 한국을 굉장히 필요로 하지요. LNG도 그렇고 쇄빙선도 그렇고 이것을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독보적으로 대한민국인 겁니다. 원유 생산이 전무한 한국이 최근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로부터 전략적 원유 비축 및 저장 거점으로 주목받게 된 핵심 요인과 배경은 무엇일까요? 중동 산유국들이 너무 다급한 사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저기서 비축 시설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국의 비축 시설도 좋은데다가 한국이 믿을 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그런 후보지, 비축 후보지로 아주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중동 국가들이 정말 다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잖아요.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의 오른쪽을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한다면 그 왼쪽은 홍해이잖아요. 후티 반군이 출몰 하는 거긴데 그 홍해도 위험한 거예요. 거기도 굉장히 해협이 좁고 위험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미 지금 막혀 있는 상태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중동 국가들이 정말 큰일이 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 큰일이 났느냐. 원유든 가스든 수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돈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큰일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 국내의 비축 시설에다가 쌓아 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석유를 생산해서 어디다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생산을 중단하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생산 중단하는 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능이 마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기계가 녹슨다는 얘기가 아니고 파이프가 막혀요. 그리고 그 속에 유전 속에 있는 이 석유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분산이 된대요. 옆으로. 이걸 계속 뽑아 올려야 계속해서 이게 모여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해협이 다시 열려서 이거를 가동을 재개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유전을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어야 돼요. 가스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막혀 있죠. 만약에 뭐 언젠가는 미국이 여기서 물러나겠지만 미국이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다시 막힐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란이 나와서 이것을 위협하고 막는 거 이 수준을 떠나서요. 선원들이 무서워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들어오질 못합니다. 또 유조선이라든가 화물선을 갖고 있는 선주들 또 해운사들 이런 데들도 이 중동 지방으로 오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게 된 거죠. 왜? 언제 이란한테 공격을 당할지 알 수 없잖아요. 언제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한테 공격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누구도 예고를 하고서 공격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죠. 그렇다 보니 선원들도 두려워하지, 선주들도 두려워하지, 그러다 보니 보험료는 엄청나게 올라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중동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 정말 큰 위기에 봉착을 해 있는 겁니다. 석유 산업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정을 계속해서 가동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유조선이 돌아다닐 수 있을 때 최대한 이걸 가동을 해서 어딘가에 쌓아놔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디에다가 쌓아놔야 되나? 물론 국내에다가 쌓아놓지만 국내에다가 쌓아놓는 것은 이 해협이 막혀버리면 또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딘가에 다른 데다가 쌓아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디에 쌓아놓을 것인가? 그거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비축 능력이 있는 나라여야 되죠. 둘째는 그 나라를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그 나라가 마음을 바꾸면 큰일 나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적 전쟁이 지금 빈발하고 있는데 전쟁이 났을 때 이 석유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비축하는 나라, 비축을 받아준 나라가 수요자이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멀리 안 가고 그냥 그 나라가 그 석유를 뭐 비상시에 그 석유를 갖다가 써주면 그건 뭐 제일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나라가 여기에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자, 비축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1등은 미국이지만 미국은 제외해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미국은 그 자체로서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생산국들을 제외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냐? 중국인 거예요. 중국은 비축 능력이 3억 6천만 배럴입니다. 그 다음에는 2등이 일본이에요. 한 2억 배럴 정도 되고요. 3위가 한국 한 1억 배럴 정도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인도인데 뭐 확 떨어져서 한 2천만 배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유국이 아닌 상태에서 비축 능력을 갖고 있는 1, 2, 3회가 중국과 일본과 한국인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을 만한 나라여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믿을 만한 나라. 딴소리 하지 않을 나라여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여기서 비축 능력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란하고 매우 가까운 나라예요. 물론 이 전쟁 이전에는 사우디라든가 UAE라든가 이런 데들하고도 중국이 사위가 뭐 괜찮긴 했지만 이 전쟁이 나면서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중국은 이란 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분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란도 석유 거래를 할 때 위안화로 결제를 하는 유조선은 통과시켜 줄게 이런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그걸 당연히 그거는 중국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중국하고 이란이 매우 가깝다라고 하는 거 이건 누가 봐도 아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란하고 그 주변의 걸프 국가들하고는 지금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죠. 왜? 이란이 주변 국가들 사우디라든가 UAE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이런 데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이거는 거의 적대 국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주변 국가들 사우디, UAE, 카타르 이런 나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란하고 매우 가까운 나라. 그러면 믿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나라가 그러면 어디냐? 그럼 일본하고 한국인 거죠. 자, 그런데 뭐 두 나라 다 아마도 비축하는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한국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두 나라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일본하고 한국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석유 시설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은 누가 더 세냐? 그건 압도적으로 한국이 더 세거든요. 군사력이.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비축을 해줄 수 있는 그들이 평소에 쓰지 않는 석유들을 생산해서 그것을 만약을 위해서 비축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맡아줄 수 있는 최적의 후보 국가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한 1억 배럴 정도의 비축 시설을 갖고 있지만 그중에 한 90%는 이미 차 있다는 거예요. 여유 능력이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축을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과제는 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축 시설을 비축 능력을 빨리 늘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육상에다가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지하를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건설 능력 지금 남아있는 건설 능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택 건설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건설 능력들을 가지고 지하의 비축 시설들을 빨리 파서 이제 우리가 비축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건 뭐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확보를 해서 사우디라든가 UAE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이런 데서 생산하는 에너지 화석 연료들을 우리 지하에다가 갖다가 비축을
해놓고 지켜줘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뭐 직접 산유국 또는 가스를 생산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뭐 그런 비슷한 위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사실은 이게 굉장한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기회가 다가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극 항로 개방 시 한국이 오일 허브 및 선박 연료 공급 거점으로서 갖게 될 지위가 단순한 기대를 넘어 실현 가능한 중장기적 경제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러시아는 정말 자원 부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의 자원을 들여올 수 있으면 러시아의 석유, 가스를 들여올 수 있으면 그건 너무 좋죠. 우리로서는 그 경제적인 측면만을 놓고 보면 너무 좋습니다. 러시아의 이 자원이 어느 정도이냐면 우리가 지금 가스만 놓고 보면 카타르에서 주로 이제 가스를 들여오잖아요. LNG 가스 이런 것들을. 근데 카타르의 LNG 가스 생산량은요. 세계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6위입니다. 우리는 많이 쓰고 있지만 카타르 전체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가스 생산국은 아닌 거예요. 1위는 어디냐? 그건 미국이에요. 2위는 러시아예요. 그 러시아의 가스 생산량이 카타르의 4배에 달합니다. 무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의 가스를 들여다가 쓸 수 있으면 뭐 굉장히 좋은 거죠. 왜? 그것은 중동처럼 거기서 뭐 이란이 뭘 누구를 공격하고 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누가 러시아를 공격을 하겠습니까? 러시아의 가스전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도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 중동에서부터 쭉 인도양을 거쳐서 말라카 해협, 남중국 해로 해서 쭉 오는 이 항로의 길이에 비해서 시베리아에서 생산되는 러시아산 가스를 가지고 오는 그 항로의 길이가 훨씬 짧아요. 그러니까 뭐 수송 비용도 싸고 또 뭐 전쟁이 날 가능성도 희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산 가스를 들여다가 쓸 수 있으면 정말 좋다 우리가.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요. 러시아 본토에서 전쟁이 나지는 않겠지만 러시아가 스스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러시아산 가스를 지금 못 들여오고 있잖아요. 러시아산 석유도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원래는 거기 갖다가 썼어요. 그 왜 지금 중단이 됐느냐?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단이 된 거거든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났더니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나토의 유럽 국가들 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됐죠. 그 경제 제재의 내용이 뭡니까? 석유 수입 중단이에요. 전면 중단은 아니지만 석유 가격에 대한 그 가격 제한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기업들, 유럽의 석유 수요자, 가스 수요자들이 러시아산 가스를 들여다가 쓰기가 매우 어렵게 제한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러시아산 가스를 거의 쓰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게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이 석유 가스 거래가 그전에는 매우 왕성했다가 거의 차단이 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거기 동참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국이 속한 진영이 어디예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진영에 속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하고 가깝고 미국하고 가깝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자유민주주의 진영이잖아요. 소위 서방 진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러시아를 제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러시아의 석유, 러시아의 가스를 못 들여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러시아 석유를 앞으로 쓴다. 이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고 이란 전쟁도 끝나고 해서 러시아산 석유를 우리가 들여다 쓴다. 그 순간은
그 당시만 놓고 본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로운 거래입니다. 왜? 수송거리도 짧고 뭐 안전하기도 하고 저쪽 중동보다 말이죠. 자, 그런데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는 전쟁을 멈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린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나라, 지금은 나라이지만 1991년 소련이 해체되기 이전에는 그거는 소련의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 러시아 국민들의 입장 또 그 러시아 국민을 대표하는 푸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로 행세를 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를 빗대서 말을 한다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제주도가 독립국가로 선언을 하고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면 나머지 대한민국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거 되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찾아야 되는 영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러시아 국민들에게 또 푸틴에게는. 그게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폴란드라든가 또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또 스탄 국가들. 이게 다 소련의 영토였었잖아요. 또 소련이 되기 이전에는 피에트르 대제라든가 에카테리나 대제라든가 이 러시아 제국 때 그거 다 러시아의 영토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되찾고 싶어 하는 거죠. 러시아 국민들은 그걸 되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 옛날에 러시아의 영토로 점령당했던 그 나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옛날이 부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우리를 점령해서 너희 영토로 만들었냐.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정당한 주장인 거죠. 그런데 러시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소리야 너희는 우리 영토 우리 땅이야 거기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거 두 개는 충돌을 하고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전쟁이 이쪽으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나라들 지금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 나라들은요. 이게 나토 동맹국, 나토 회원국들이에요. 나토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나토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집단 방위이거든요. 회원국 하나라도 외적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면 그거는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토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가 조그만 나라 하나를 공격했다. 그러면 나토와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 나토는 어디입니까? 그게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인 거죠. 이게 다 나토 회원국들인 거예요. 그 나라들은 당연히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일 것이고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따라할 수밖에 없죠.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러시아 원유, 러시아산 가스는 차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어려운 선택이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러시아산 가스, 러시아산 석유는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인 탐나는 자원이다. 왜? 가깝고 그 바닷길이 가깝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자체로 그 땅에 전쟁이 날 이유도 없는 거고 바닷길이 막힐 가능성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이다. 하지만 지정학적인 이유, 경제 제재, 러시아가 주변 국가들을 나토 회원국들을 공격해서 그것이 경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 이거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러시아산 가스, 러시아산 석유는 매우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업을 거기에다가 적응을 시킨다면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북극해 항로가 열리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기회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 또 호르무즈 해협 또는 그 홍해 이런 데로 해서 수에즈 운하로에서 지중해로 해서 유럽으로 가면 굉장히 멀다. 그런데 북극해를 통해서 가게 되면 굉장히 가깝다. 그러니까 북극해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또 북극해가 열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기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서는 저는 아주 거의 정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은요. 러시아산 가스를 들여오는 거 말고는 사실은 북극해를 이용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주된 수출 국가, 수입 국가들을 보면 그게 대부분 미국이거나 동남아이거나 뭐 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수입하는 거 제일 큰 거는 중동 국가들이고 이런 겁니다. 자, 근데 북극해를 이용해서 항로가 짧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는 주로 북유럽 국가들인 거예요. 영국이나 독일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북극해를 이용하면 우리나라에서 항로가 짧아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주된 교역 대상국들 있잖아요. 미국, 동남아시아, 뭐 중국 이런 나라들. 여기는요. 북극해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북극해를 이용하면 훨씬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북극해가 어쨌든 간에 열리잖아요. 거기 얼음이 녹고 그래서 북극해가 열리고 배가 많이 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 배가 어느 나라 배가 어디로 돌아다니겠습니까? 제일 많이 돌아다닐 배는 중국 배입니다. 그건 보나 마나예요. 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얼마나 사이가 지금 가까워졌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산 석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거 시베리아에서 나는 거를 적극적으로 들여올 거예요. 그럼 굉장히 값도 싸지고 수송 거리도 짧고 그런 거죠.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거죠. 중동보다는. 왜? 미국이 러시아를 공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산 가스가 매우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뭐 러시아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하고 전쟁할 이유는 없는 거고 나토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 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그걸 따라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이 북극 항로를 가장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건 거의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북극 항로를 이용할 때 어떤 바다를 거쳐서 북극 항로까지 가겠습니까? 그거는요. 바로 우리의 서해, 남해, 동해, 우리나라 한반도를 한 바퀴 돌아서 북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반도가 중국 배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로서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북항로가 열리는 것이 한국에게 좋기만 한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뭐 북극항로가 열리고 안 열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괜히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북극 항로가 열렸을 때 우리나라 주변 바다를 중국 배들이 꽉 채우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예상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화학의 러시아산 나프타 구매 계약으로 4년 만에 에너지 자원 수입이 재개된 가운데 현 시점에서 러시아가 한국과의 거래에 다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전략적 배경과 의도는 무엇일까요? 러시아는 한국을 굉장히 필요로 하지요. 예를 들어 가스만 하더라도요. 지금 그 시베리아의 아크틱 LNG2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가스전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지금 가동률이 3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거는 유럽 국가들, 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말이죠. LNG 운반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베리아의 가스를 운반을 하려면
그게 북극 항로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북극 항로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시간 동안 얼음이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깨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깨고 가기 위한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 배가 쇠빙 LNG 선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깨고 갈 수 있는 LNG 선박이에요. 자, 그런데 이 LNG도 그렇고 쇠빙선도 그렇고 이것을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독보적으로 대한민국인 겁니다. 이 LNG 선박 같은 경우는요. 이게 냉동된 상태의 가스를 싣고 운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 냉동을 시키면요. 그 냉동된 가스 그것의 온도가 마이너스 160도가 된대요. 마이너스 160도를 견딜 수 있는 소재를 써서 배를 만들어야 되고 그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라 그거는 독보적으로 대한민국인 겁니다. 중국도 그것을 흉내내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번 실패를 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LNG선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이다. 자, 그리고 쇠빙 기술도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쇠빙 LNG선을 러시아가 한국에다가 특히 한화 해양이죠. 예전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만은 여기다가 이 쇠빙 LNG선 6척을 주문을 했어요.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다가 인도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석유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 거래에 대한 제재 말고 또 제재를 가한 게 뭐였냐면 금융 거래망에 대한 제재였습니다. 스위프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SWIFT라고 하는 이 금융 거래를 하면서 거래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 거래망이 있거든요. 여기서 러시아의 은행들을 배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냥 배만 넘겨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배는 거의 다 만들었는데 쇠빙 LNG선을 거의 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넘겨주려고 보니까 러시아가 우리에게 송금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그 배를 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 러시아는 어때요? 그 배가 있어야 가스를 수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북극해는 얼어 있단 말이에요. 상당 기간 동안 얼어 있어요. 그걸 깨고서 가스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배가 없어서. 쇠빙 LNG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 그걸 공급받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한국을 자꾸 손짓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다가 손을 내미는 거죠. 야, 우리하고 잘해보자.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융 제재를 풀어야 그것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러시아는 한국한테 요구하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지금 한국에게 슬며시 밀면서 야, 미국 좀 잘 좀 설득해봐. 그래서 우리하고 좀 장사 좀 하자. 러시아는 지금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될지 그건 참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왜? 이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는 분명히 다른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경제 제재가 또 시작이 될 것이고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다면 뭔가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거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와의 거래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제재 예외 조치로 러시아산 원유와 나프타 수입이 가능해졌으나 그 지속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이 가장 시급하게 보강해야 할 에너지 안보 및 정책적 과제는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 보면요. 제일 필요한 것은 우리의 석유 도입
상대방을 다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동 석유라고 하는 거 이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 이란과의 이 전쟁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이 중동 지역은 이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냐? 이란이 언제 다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 없는 상태고 왜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보면서 이란이 확실하게 배운 게 있잖아요. 전 세계를 아주 쉽게 떨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변 국가들을 위협할 수가 있는 거고 호르무즈 해협은 물리적으로 막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주들이 그걸 무서워해서 또 선원들이 공격당할까 봐 무서워서 이 지역은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없는 다른 곳을 이제 우리가 상대방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지역은 어디냐? 미국인 거죠.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었고 또 최대의 가스 생산국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 거를 이제 많이 들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도 이미 뭐 급격하게 미국산 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뿐만이 아니고 이 아메리카 대륙의 산유국들이 꽤 있잖아요.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로 우리가 이제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단기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기적으로는 우리의 석유 비축 시설을 늘리는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동굴 같은 거를 크게 파서 사우디라든가 UAE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이런 데들이 우리나라의 비축 시설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그들의 여유 석유와 또 여유 가스들을 저장해 놓게 우리가 비축 시설을 제공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 우선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건 얼마든지 서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중기적인 방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이 원자로가 26개가 있는데 이것을 저는 많이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려면 뭐 4년, 5년씩 이렇게 걸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지정학적인 소용돌이, 지정학적인 충돌 이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으려면 그럼 우리 안에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 원자력 발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것도 어느 정도는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연 환경이 이것조차도 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땅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깔아놓으면 너무 보기가 흉해져요. 그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걸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잖아요. 태양광 발전 같은 거는 사막 같은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구름이 안 끼죠. 그러니까 그냥 이 대낮 동안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단 말이에요. 그럼 발전량이 엄청나게 많겠죠. 우리는 툭 하면 구름이 껴요. 그럼 발전이 잘 안 돼요. 거기다가 또 풍력 발전은 또 어떠냐. 우리나라는 바람이라고 하는 게 불다 안 불다 이래요. 안 불 때는 전혀 안 불다가 또 세게 불 때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야단이고 그러면요. 풍력 발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그러니까 똑같은 시설 똑같은 돈을 들여서 발전기, 터빈 있잖아요. 풍차 같은 거 이걸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발전량이 북해 같은 데 또는 안데스 산맥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발전량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재생에너지를 하기가 매우 불리한 나라, 자연 환경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좋은 게 원자력 발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수력 발전도 잘 안 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거 이걸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공식 청년 실업률은 19.7%로 발표됐지만 실제 실업률이 46.5%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는 발표된 숫자보다 훨씬 심각하게 봐야 할까요?
훨씬 심각하게 봐야 되죠.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2023년에요. 그 베이징 대학 경제학과의 이 장단단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성분인데 국제적인 저널에도 이 논문을 많이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발표된 걸로는 한 20% 미만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놀고 있는 청년들의 숫자를 제대로 감안을 해보니 그 청년 실업률의 진짜 숫자는 46.5%나 되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한 절반은 지금 실업자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 안을 따져보면요. 이렇습니다. 16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들, 이제 이게 청년 실업률을 계산하는 그 대상 인구예요. 이게 2023년 그 당시에 9,6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4,800만 명은 재학생이더라고요. 학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머지 4,800만 명은 이제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인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안 다니는 거예요. 졸업을 했건 아니면 뭐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뭐 학교를 못 다니건 간에 4,800만 명이 이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공식적으로 실업자로 잡히고 있는 사람은 630만 명이에요. 자, 그럼 4,800만 명 중에서 실업자는 630만 명밖에 안 된다.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이 4,800만 명 중에서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업자로 통계상 실업자로 잡히려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했어. 그러면 실업자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게 63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구직 활동조차도 안 하면 그러면 실업자가 안 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하지만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예 구직 활동조차도 안 하는 더 한심한 실업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이제 중국말로는 탕핑족이라고 하더라고요. 탕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집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부모가 벌어다 준, 부모가 먹여주는 거 먹고 그냥 부모가 주는 돈 가지고 그냥 빈둥빈둥거리면서 노는 사람들. 그게 탕핑족인데 1,60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넣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진짜 실업률은 46.5%이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의 공식적인 실업률은요, 이렇게 계산되지 않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직업을 잡았느냐 못 잡았냐를 가지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것도 중국 당국이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청년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올라갔냐 하면 2013년 12월의 경우에 21.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영 보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통계 당국이 어떻게 했느냐? 청년 실업률 계산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재학생 뭐 이런 거는 다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했더니 21%가 됐던 게 14.9%로 떨어졌죠. 그래서 새로운 기준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기준으로 하더라도 계속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가 됐느냐? 그게 17%로 올라갔어요. 옛날 기준으로 하면 뭐 거의 한 25% 정도가 됐을 것이고 베이징대의 장단단 교수가 계산하는 방식대로 하면 55% 60%가 넘어가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폭증하고 심지어 카오공 열풍이 불고 있는 현상을 중국 청년층의 취업 불안과 미래 비관이 커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중국 청년들이 정말 지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정말 어려운 상태인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 공무원 시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구오카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고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고가 구오카오더라고요. 예. 그게 공무원 시험인 건데 2025년 같은 경우에 공무원 채용 인원이 39,700명, 그러니까 한 4만 명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접수는 얼마를 했느냐? 그러니까 응시자 숫자인 거죠. 이게 100배가 넘는 397만 명이 응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숫자가 많으냐? 그거는 다른 일자리들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청년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예전에 시진핑이 이 산업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제일 많이 가고 싶어했던 데는 어디냐면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 있잖아요. 이게 왜? 아니 이거는 뭐 길거리에 다닐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보면서 아주 점잖게 또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인 거죠. 그리고 그런 자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자리가 많은 게 뭐였냐면 사교육 기업들이었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만큼이나 중국 사람들도 사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야 되는 뭐 그런 풍조. 이거는 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뭐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식들 사교육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그것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도 중국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걸 다 단속을 했잖아요. 알리바바, 텐센트 뭐 이런 데들 다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 다 했죠. 직원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데들. 왜 그랬느냐? 이게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 같으면 거기에 이제 회장이 마윈이잖아요. 마윈이 너무 건방져졌다고 이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기업이 다른 기업들하고 합병하는데 그거 그냥 무산시켜버리고 이럴 정도로 여기 단속을 많이 한 겁니다. 텐센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기업이 너무 커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공산당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교육도 마찬가지죠. 아니 학교 교육만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사교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 단속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대신 남아있는 일자리들은 뭐냐? 공장에 가서 험한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자리들인 거예요. 그거는 한국 청년들도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런 건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구인난이에요 사실은. 그런 험한 자리들은. 하지만 여기는 구직난. 그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부동산이 완전히 붕괴가 돼 버렸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이게 돼야 금융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일자리 많이 생길 텐데 그것마저도 지금 다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 당국이 투자하는 건 뭐냐? 중국 당국은 주로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것들이 있는 그 공장들 그런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크 팩토리입니다. 어두운 캄캄한 공장들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로봇이 이래요. 로봇은 불을 안 켜놔도 잘 봐요. 자, 중국의 산업 구조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는 거고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라도 그 얼마 안 되는 공무원 자리라도 얻고자 지금 그 공무원 고시에 올인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경쟁률이 100대 1 뭐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화이트 칼라 및 고학력 직군의 일자리 대체 조짐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AI에 의한 구조적 실업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AI 때문에 기업들이 신입 직원을 잘 뽑지 않는 현상은 이건 사실은 AI를 개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은 더 심하고 중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게 유독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시장에 의해서 지금 고용이 결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AI를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업이 생산성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거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걸 AI를 써야 될지 아니면 노동력을 써야 될지를 잘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력이 싼 나라이면 싼 나라일수록 사실은 AI를 쓰는 것보다는 노동력을 쓰는 게 나은 거예요. AI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단 말이죠. 왜? 사람 노동력이 싸니까. 자, 우리나라 노동력 비싸죠. 미국은 노동력 더 비싸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AI를 많이 쓰고 뭐 사람을 줄이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이건 시장에 의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어 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은 어떠냐? 그런 메커니즘이 잘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AI,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또 중국의 전기차 공장 뭐 이런 데들은 이게 국영은행으로부터 저리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노동력의 가격, 임금 수준이 어떤 것인가와는 별로 무관하게 뭔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낮은 임금,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아지면 임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금이 낮아지고 그러면 기업에서는 더 많이 고용을 하려고 할 텐데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그래서 중국의 청년 실업은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로봇 숫자도 더욱더 늘어나는 이런 참 비극적인 일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농촌 이주 노동자들이 도시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농민공 귀향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중국의 농민공 숫자가 한 3억 명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공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자기의 호적, 중국에서는 이제 후거우라고 하죠. 호구라고 하는데 그 호구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은요. 그 자기가 호적을 갖고 있는 데를 떠나서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어디 시골에 자기가 호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샹하이라든가 또는 베이징에 가서 뭐 거기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거기다가 호적을 옮길 수도 없어요. 주민등록을 옮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복지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 한 3억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사실은 누구도 모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뭐 어디 주민등록이라든가 어디 올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귀향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해요. 자기 원래 고향 또는 그 근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베이징이라든가 샹하이라든가 셴젠이라든가 이렇게 큰 도시들 이런 데에 그 농민공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왜? 거기 공사도 많고 공장 일자리도 많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았었는데 이제 중국의 일자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내수가 계속 줄어들다가 보니까 공장들도 재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고용도 줄이고 뭐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농민공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들이 많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고향에서도 다 임금이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4월 19일자로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광둥성 같은 경우에 한참 비쌀 때는요.
경제가 잘 나갈 때 이때는 미스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취재를 했는데 그 사람의 경우에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0만 원 정도를 벌었대요. 그런데 최근에 소득이 어떻게 됐느냐? 그게 한 150만 원 정도 한화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는 한 8천 위안 정도? 그러니까 16,000위안에서 8,000위안 정도로 지금은 떨어졌다. 이렇게 그 취재 결과를 기사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점점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내수가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좀비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상태예요.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돈을 빌려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돈 벌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그런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업들의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데는 지금 이 이중 구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AI, 휴머노이드 로봇, 뭐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팽창을 하잖아요. 그래서 팔지 못할 정도로 팔 수 있는 판매량보다도 생산 시설, 생산 능력이 2배, 3배나 되는 그런 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임금이 떨어지고 실업자가 되고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몰리고 있는 이런 이중 구조가 아주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중국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급증에 따른 전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AI 산업의 패권이 반도체 성능을 넘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확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AI를 발전을 시키려면 이건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반도체를 갖다 놓고 데이터를 그 반도체들한테 주어서 학습하고 추론하고 하는 그 일을 하는 데가 데이터 센터인 거죠. 그런데 이게 반도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반도체가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려면 거기 계속 전기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 순환되다가 보면 거기서 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열을 식혀줘야 돼요. 그래서 에어컨 냉각 기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냐. 미국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제일 많은데 이 데이터 센터에 소모하는 전력량이 2024년에 이제 34.7 기가와트 35기가와트 요 정도였는데 2035년이 되면 10년 후가 되면 이게 106기가와트가 된대요. 그러니까 3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전기 소모량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게 지금 이제 전력 부족 문제가 아주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동부에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양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할 거 아닙니까? 발전소가 늘어난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발전소에 연결되어 있는 이 수용가들, 소비자들은 그냥 일반 가구들이잖아요. 일반 가구들이 있고 거기 또 뭐 공장도 좀 있었을 것이죠. 기존에. 그런데 여기 데이터 센터가 가세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력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기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쌓이게 되죠. 그래서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AI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는 그 기업들, 그건 뭐 그들을 이제 빅테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들에게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전기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 전기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을 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데이터 센터, 구글이라든가 또는 챗GPT를 하고 있는 오픈 AI라든가 이런 데들이 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발전소를 만들어야 돼요. 또 그 발전소하고
전기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송배전망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 데이터 센터를 더 가동을 못하고 또는 확장은 불가능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를 발전시키는데 AI가 더 확장되는데 전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말 치명적인 요인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수소 인프라에 장기 투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용량 전력이 필수적인 AI 데이터 센터 시대에 핵심 발전 설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이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한국이 뜻밖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한국이 이 가스터빈 시장에서 뜻밖의 메이저 플레이어로 등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현대 양행으로 출발해서 쭉 이제 지금까지 온 창원에 있는 바로 그 기업입니다만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미국으로부터 2024년 6월 달에 첫 번째 가스터빈을 발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이제 거기에 발전소를 만드는데 가스터빈을 발주를 받은 거예요. 가스터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비행기 타면 제트 엔진들이 있잖아요. 비행기 옆에 달려있는 그 제트 엔진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스를 폭발시키는 그 힘으로 가스에 불을 붙여서 폭발시키는 힘으로 블레이드 터빈에 들어있는 그 블레이드를 돌려서 그걸 가지고 발전기에 연결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 그게 가스터빈 아닙니까? 그 가스터빈을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4년 6월에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한 2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주문을 12대나 받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놀랄 만한 성과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이 가스터빈 시장은요. 전 세계에 기본적으로 3개 기업 또는 뭐 하나 더 추가해서 프랑스 기업까지 뭐 그 정도의 기업이 세계 가스터빈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의 미쓰비시 파워, 또 독일의 지멘스 이런 데들인 거예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뭐 한 90%를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요.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한국의 신참 기업이 그 시장에 들어가게 됐고 그것도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2대나 주문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전체 가스터빈 시장에서 놓고 보면 한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시장의 발주량이 대개 120 내지 150개라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12개를 받은 거죠. 자, 그런데 빅테크만 놓고 보면요. 빅테크라고 하는 게 어딥니까? AI 기업들이에요. 지금 주로. 구글이라든가 뭐 오픈 AI라든가 이런 데들이 발주한 것만 따로 놓고 보면 한국이 한 30% 정도가 된대요. 그 전에 2024년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2024년부터 갑자기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이 AI 기업들이 너무 다급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이 가스터빈 공급업체들의 공급 능력 캐파가 꽉 차서 더 이상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이 2가지 요인이 지금 겹쳐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AI 기업들이 굉장히 다급해졌다 그랬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전기를 공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전기를 해결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다 지금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빅테크들이. 근데 발전소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들이 추구해온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RE100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RE100.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뭐 RE100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100%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는 무조건 100% 신재생, 풍력, 태양광 이런 걸로 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추구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그걸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그걸로 하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왜? 풍력 발전, 바람 안 불면 전기 공급 못 하잖아요. 태양광 이거는 구름이 가려버리면 또 안 되죠. 밤에는 또 발전에 못해서 안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엄청난 양의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를 비축을 해야 되는데 그 배터리 값이 엄청 비싸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화석 연료를 쓸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화석 연료가 뭐냐? 바로 LNG 가스 발전인 겁니다. 그래서 LNG 가스 발전소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즉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전 같았으면 AI 이전 같았으면요. 발전소가 아마도 가스 발전기를 한다면 수소 발전기를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수소는 이거는 화석 연료가 아니잖아요. LNG는 화석 연료잖아요. 그래서 연소하면 CO2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소는 연소하면 물이 발생을 하죠. CO2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RE100이라고 하는 그 이념에 맞추려면 수소 터빈을 썼어야 돼요. 그 수소 터빈은 미쓰비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 제대로 가동을 해본 적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그 현재 상황에 맞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화석 연료라도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LNG를 폭발시켜서 그걸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그 가스 터빈 이거라도 쓰자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주문을 하려고 넣었는데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미쓰비시 또 지멘스 주문이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 주문을 넣으면 한 8년씩 걸려요. 그런데 3년 내지 4년이면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데가 나온 겁니다.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주문이 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미 검증을 다 받았어요. 2019년부터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열병합 발전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든 가스 터빈을 가지고 가동을 했는데 17,000시간인가 뭐 그 가동을 했고 안전성 또 효율 이런 걸 다 검증을 받아서 데이터까지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주문이 막 밀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이 터빈 발전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미쓰비시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 거기에 버금하는 제4의 또는 뭐 제5의 이런 가스터빈 공급자로 올라서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은 매우 놀랍고 예외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지금 서울대 연구팀이 구현한 바닷물과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메탄 제조 기술이 향후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가스를 1년에 그 중동 지역으로부터 해서 한 40조 원 또 50조 원 정도 그 사이를 들여오고 있는데 이게 거기 전쟁이 나고 지정학적으로 너무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스스로 가스, 메탄가스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건 뭐 그거 뭐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서울대 박상욱 교수하고 한정우 교수라고 하는 이 두 분의 팀이 지금 개발해 놓은 이 방식, 메탄을 합성하는 이 방식 이거는요 이미 그냥 다 실험을 다 해서 그걸 가지고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2라고 하는 그 유명 해외 저널에 이미 게재가 돼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미 논문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험 결과들이 쫙 떠 있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쓰여 있어서 제가 그리고 그 전문 용어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을 하지는 못했지만 학계에서 이미 그것의 실현 가능성은 다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로 쓰고 있거나 또는 메탄가스, 그러니까 LPG 가스 같은 거 이런 거를 쓰고 있는 거기에 기본은 메탄입니다. CH4라고 하는 것인데 C 탄소 분자와 H 수소 원자, 탄소 원자, 수소 원자를 결합을 시켜서 만들어지는 게 그게 메탄가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화학적으로 이제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성을 하느냐? 한편으로는 H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H라고 하는 거 수소 원자 아닙니까? 이거는 물을 전기 분해해서 만드는 거죠. 물 분자를 전기 분해하는 거죠. 물은 H2O잖아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쪼개면 거기서 H 수소 원자가 발생을 하죠. 그다음에 C 탄소 원자는 그럼 어디서 얻을 거냐? 그거는 이산화탄소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는 어디에 있느냐? 공기 중에 있죠. 공기 중에 그 공기를 가지고 뭐 어떤 전기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CO2를 포집을 하는 거예요. CO2가 탄소와 산소의 결합이잖아요. 그 산소를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C와 H를 결합을 하면 그러면 이제 메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온 거냐? 지금까지는요, 물을 분해할 때 CO2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포집을 합니다만은 물을 분해할 때 이거를 증류수를 가지고 분해를 한 겁니다. 깨끗한 증류수, 불순물이 없는 걸 가지고 분해를 한 거예요. 왜? 불순물이 있게 되면 H2O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게 되면 염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끼어 있게 되면 잘 분해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증류수를 갖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경제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증류수를 만드는 것 자체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지금 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닷물을 가지고 한 거예요. 창원 앞바다에서 떠온 그 바닷물, 증류수가 아니고 그 바닷물을 가지고 그걸 분해해서 CO2를 또 이렇게 분해한 걸 가지고 거기다 촉매를 넣어서 해봤더니 쉽게 되더라. 그리고 성공 확률도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발표를 하신 거는 야, 이거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바닷물 가지고 그냥 하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언론들도 여기에 주목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아, 우리나라 저 카타르나 이런 데서 지금 가스 들여오는데 그 전쟁 때문에 이렇게 골치 아프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우리 앞바다에서 만들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러면 바닷물 가지고 이 가스, 메탄가스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희망도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조심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에요. 첫 번째 뭐가 의문이냐. 자, 이걸 하려면요. 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다 위에다가 메탄 합성 시설을 만들어 놔야 돼요. 뭐 그거야 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조선 산업이 발전했으니까 거기다가 뭐 석유 시출 시설 같이 생긴 그런 것들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뭐 그런 건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바닷물도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육지에서 끌고 가다 보면 이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송전 시설을 하는 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지금까지 쭉 경험해 왔듯이 반대도 많고 그냥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바다에서 그냥 발전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어떻게 발전을 할 거냐? 거기에 풍력 발전기를 뭐 세우든지 아니면 태양광 뭘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이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발전 효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왜? 자연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바람도 매우 불규칙하고 태양도 구름이 너무 자주 가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전하는 전기의 비용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비용이에요. 이것을 공기를 가지고 그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건 또 비용이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해봐야 하는 문제이기는 한 거죠. 하지만 지금부터 이게 성공할지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성공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정말 대박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대박이냐? 우리가 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스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땅속에 묻혀 있는 걸 꺼내지만 우리는 바닷물, 공기를 가지고 가스를 만든다? 이건 진짜 뭐 멋진 일인 거죠. 또 거기다가 하나 추가적으로 이익이 있는 거는 안 그래도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산화탄소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 전쟁 때문에 좀 그 고민들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만은 공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줄여야 된다는 데 대한 합의가 굉장히 강한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탄을 만들려면 CO2를 포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기 중에 CO2를 줄이는 거예요. 이건 정말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그런 해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교수팀의 이 실험이 상업적으로도 성공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대박이다. 그런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는 해봐야 알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